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성찰해보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김종대 정욱식의 평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왜 두 명이지 생각하실 텐데,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네,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공적인 약속이 네, 있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네. 양해를 구해달라고 꼭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욱식 대표님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뭐 단돌이 또 진행을 하려니까 네. 좀 빈자리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오붓하니 좋은데. 그래요? 네, 이 부분. 이 죽는 남자가 세 네. 명이 이 좁은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도 있고. 네, 사실 우리 앉은 자리에는 기자께서 잘 리드해 주시라니. 자, 오붓하게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 뭐 이 대만 얘기, 미국과 중국의 대만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이 발효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기 전에 네. 요즘에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육군 22사단 경계 지역에서 네. 그 해안 지역에서 북한 남성이 귀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하를 했는데요. 네. 또 경계 실패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좀 보시기에는 이 사안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잊혀질만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뭐 과거에 교습 노크도 있었고 네. 이번에는 정확히 그 월남한 경로 자체가 아직 좀 뭐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뭐 군의 기본이 이제 경계태세 확립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일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좀 네. 가끔씩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계태세의 어떤 부실함을 점검하고 부실함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도 뭐 중요하겠죠. 네. 동시에 그렇지만 이게 155마일 또 이제 해상까지 이제 접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물샐 틈 없는 네, 네.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또 현실적인 어려움 점들도 있어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이 이제 좀 남북 관계를 네. 전형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투트랙의 전략. 네, 대표님의 해석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결국에는, 뭐 저는 네. 그 오래전부터 연합훈련 네. 대규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연합훈련 중단하면 모든 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그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네. 이제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은 한미 연합훈련은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도발적이다. 트럼프다운. 예. 그러니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는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발적인 워게임. 그러니까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것은 이제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다. 방어적이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실 훈련의 내용을 보면 좀 그 굉장히 좀 도발적인 성격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그 김정일 위원장이 뇌관련 질환으로 와병에 있을 때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한미 연합군을 투입해서 미군은 주로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탈취하고 네. 한국군은 한국군 주도로 통일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뭐 사망했다고 해서 한미 연합군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국제법적으로 침략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군사 연합훈련에서 연습이 된 바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도 2019년 8월달에 실시된 거 보면은 뭐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복 지역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미수복 지역이고 네. 그래서 수복 지역을 확보해서 점령해서 거기서 안정화 작전을 펼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에 포함되는데 예. 그건 유사시 무력 통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뭐 방어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어찌되었든 뭐 이제 전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가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바였고
또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이제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군부 문제 두 가지를 거론했잖아요. 네. 남측의 이제 삼단 무기 도입과 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근본 문제로 제기하면서 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상황에서 이 훈련을 강행했을 때 강행할 경우에 이게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플러스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대규모 훈련은 좀 자제를 하되 네. 소규모 훈련은 뭐 계획대로 좀 하는 이런 좀 절충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신호는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그러게요. 한 2주 가까이 훈련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미국과 협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변수가 코로나다. 네. 예,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좀 굉장히 좀 뭐 걱정도 되고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하고 자제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주 정도 열릴 예정이다. 한번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 화면 보시면은 못 보던 그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책 그림이 이미지가 지금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요? 방송화면에 보입니다. 방송하고 예. 예.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 네. 예,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혹시 이 책 예. 정우신 대표님 쓰신 건가요? 예. 한치의 얼마 전에 예상도 빗나감이었군요. 예, 이게 이제 좀 그 청소년들 또 아.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좀 그 성인들이 좀 쉽게 네.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핵 문제, 핵의 세계사를 좀 정리한 내용인데 뭐 이 출판사 사장이 좀 굉장히 좀 기이한 분이세요. 뭐 짧게 그래요?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잘 나가던 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는데 본인이 이런 어떤 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좀 의미 있는 좀 책을 좀 내자. 그래서 1인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갈마바람이라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냈는데 뭐 요즘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지만 1인 출판사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또 평화네트워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네. 시민단체죠. 그래서 이 책의 수익금은 또 평화네트워크 활동기금은 다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또 우리 또 네. 오마이TV에서 멋지게 화면에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반영했고요. 네, 이게 핵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핵. 그렇죠. 그냥 잘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네. 흥미진진 핵의 세계에서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는 건가요? 흥미진진한가요 정말? 저는 흥미진진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지금 딸이 이제 16살 중3이 올해 되는데 딸애한테 주면서 한번 네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줬는데 네. 제 딸이 굉장히 좀 그 난독증, 협독증 별로 이렇게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다 읽더라고요. 오. 예, 뭐 이렇게 분량도 작고 또 사파도 꾸려서 하루 만에 다 읽어서 굉장히 제가 놀라우면서 좀 용돈을 줬거든요. 네. 용돈을 노리고 다 읽었다고 우기는 건지 실제로 다 읽었는지 뭐 그건 제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네. 뭐 읽어본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알찬 정보가 있다라는 네. 평가들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 같고요. 이게 보면 정말 사파가 들어있으니까 쉽게 네. 그리고 핵이 어떤 거고 또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방탄소년단 얘기도 나옵니다. 아미를 노리시는 건가 지금? 네. 아예 방탄소년단 사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그건 제가 그게 기대할 수 좀 없는 거지만. 네, 흥미진 세계에서 저희가 띄워놨으니까 한번 도서 검색하시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평화네트워크 후원 계좌까지 좀 옆에다가 적어놨는데 광고가 많네요. 네, 광고. 네.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해드리는 광고입니다. 네. 공짜 광고인데 네. 평화네트워크가 지금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죠. 아무래도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이제 네. 그 전화나 이메일로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 네. 일부가 이렇게 뭐 실직이라든지 또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러니까 이제 미루다가
네. 좀 굉장히 좀 그 죄송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이래저래한 사정 때문에 당분간 후원을 좀 중단하게 됐다. 뭐 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평화네트워크가 저희가 기본적인 모토가 작지만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포부를 갖고 네. 지난 20년 좀 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또 작은 노력에 좀 성의를 보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네. 앞으로 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아.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쪽 안내된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참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평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흥미진진 회계세 기사도 이거 뭐 아이들이 보면 용돈을 노리고 다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 대표의 딸이 흥미진진하니까요.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저희 토크로 들어가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네. 양안 관계, 그 대만 얘기를 좀 하다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다,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을 좀 보면 대만 해협에서 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군사적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면은 지난 4일 미 뭐 해군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고 중국은 4일 밤에 요격 미사일 발사했고 지난달 23일, 24일에는 전투기를 대만 해협에 투입해서 군사 훈련을 했는데 네. 참 뭐 이렇게 되면 물론 뭐 평상시대로 훈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거기 지나다니고 뭐 하다 보면은 충돌이 있을까봐 좀 그게 좀 걱정이고요. 네. 미국의 전략이 저는 먼저 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생각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싸는 그 전략이 어떤 걸로 좀 펼쳐질까 예측을 해보고 좀 분석해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연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전략, 네. 대만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 그 1950년 1월달에 왜 우리 그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치슨 라인. 네. 그러니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미국의 에치슨이 동아시아 방어선을 발표를 하면서 방어 지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뺐죠. 그죠? 맞아요. 한국과 맞아요. 대만을 뺐죠. 네.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 전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이런 그러니까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세자가 의기투합해서 남침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오판을 심어준 이제 거죠. 심어준 어떤 중요한 네.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트루만 행정부였잖아요.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가 이건 중국에 신호를 보낸 거다. 나라를 만든 지 신중을 건설한 지 1년밖에 안 된 마오쩌둥 정권에 신호를 보낸 거다. 즉 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시도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이제 네. 그런 해석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했던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스탈린이 바로 그 에치슨 선언이 나오고 다음 달 한 달 뒤에 중국과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 군사 동맹 조약. 그러니까 스탈린이 봤을 때 트루만의 의도는 중국의 대만 통일의 청신호를 미국에 줌으로써 중소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트루만이 했고 그래서 네. 발빠르게 중국과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그 전에는 김일성이 모스크바 가갖고 이제 스탈린 만나가지고 아마 형님이 좀 무기만 잔뜩 대주면 네. 우리가 일주일 안에 남조선 다 이제 동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계속 스탈린이 전쟁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 근데 1950년 들어서 생각을 바꿉니다. 김정일의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김일성의. 김일성의.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마오쩌둥을 만나서 마오쩌둥의 동의도 받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예. 스탈린의 눈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하나의 동맹국을 얻은 부분도 있지만 네. 또 하나의 부분은 만만치 않은 사회주의 경쟁국이 생긴 거예요.
그죠? 아하, 예, 세주의. 그렇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큰 나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중국의 지원 안에 북한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이 한국 전쟁에 중국을 연루시키는 거예요. 하하. 예. 야, 그 스탈린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략을 쓴 거네요, 나름. 굉장히 좀 이렇게 예, 예. 사악하지만 아주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뛰어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냉철한 판을 읽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예. 결정을 한 그래서 면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메가더와 한국군이 네. 인천 상륙 작전 직후에 38선을 돌파해서 북진 통일을 감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압박을 가해서 한국전 참전 또 이제 뭐 마오쩌둥의 자체적인 결정도 있었지만 네. 소련은 계속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무기를 대주면서 계속 한국 전쟁의 발목을 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발목 잡히게 만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가장 크게 얻은 건 중국이 나라를 만든 지 1년밖에 안 된 신중국이 사실상 미국을 꺾고 이 전쟁을 방어해냈다라고 네. 그걸 이제 항미 원전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세계 무대 강대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네. 또 하나의 아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커다란 전략적인 손실은 대만 통일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거죠. 그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신경 쓰느라 네네. 대만 합병하는, 그러니까 통일하는 뭐 네. 이런 게 안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남북 전쟁, 이 한반도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대만에도 신경 써서 대만을 어떻게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그러니까 미국은 있는 건가요? 청신호를 보냈다고 보는 거죠. 아. 미국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거를 마오쩌둥이 그 신호를 읽기 전에 스탈린이 먼저 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탈린이 읽고 이제 그런 동맹을 체결하고 또 네. 한전쟁을 갖다 승인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잖아요. 네. 79년도 신풍 정상화되면서 네. 동시에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것이 대만 관계법이에요. 대만 관계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미중 관계 정상화의 초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미국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수교를 그렇죠. 맺죠. 그러면 대만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대만 관계법을 제정을 해서 네. 중국이 평화적인 방식, 즉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경우에 그걸 대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대만의 이제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기 판매를 하는 네.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그 양안 관계 전략은 이중 억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 억제 전략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대만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걸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또 억제하는. 그래서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오랫동안 추구를 해왔었어요. 그게 뭐 전통적인 미국의 전략이다 볼 수가 있고,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 자체는. 그게 그 이중 억제 전략의 균형추가 트럼프 들어서 이제 좀 대만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대만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직후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1979년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그죠? 또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만을 또 국가로 명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어요.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1982년도에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6 어슈어런스 6개의 이제 확신을 준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대만의 무기 수출의 그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다. 그다음에 대만에 무기를 팔 때 중국에 알려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국이 대만을 압박해서 중국과 그러니까 통일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미국도 동의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당연히 대만도 자기들의 주권 영역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보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아. 약속들을 대만에 한 거예요. 야, 이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이게 근데 대만을 미국이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대만을 기울는 모습,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게 담겨 예. 있는 거죠. 대만을 이용하는 건가요? 활용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봐야 되나요? 부분이 있죠.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수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 이른바 그 네 개 핫스팟이 있어요. 네 개. 음. 남중국해, 네. 그죠? 세계 무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중국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중국해. 여기는 이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중간에 대만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과거 그 한국 정전 당시에 메가더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지금 한국 전쟁에서 분리해주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선 대만의 국민당을 무장시켜 갖고 본토 침공을 감행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메가더가 주장했던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소련이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죠. 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지원하에 대만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엔 3차 세계대전으로 소련까지 이제 기회이 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 이제 인식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G2. 예, G2. 네. 이제 G2는 좀 협력 관계 방침을 찍은 게 G2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중국의 강대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 중국도 세계 질서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G2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G2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안 쓰나요? G2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미중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규정하는 표현들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뭐 차이메리카 뭐 네, 이런 표현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입장은 명확해요.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전에 트럼프도 그렇고 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심각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거예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데 네. 그런 중국이 대만까지 통일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전략 경쟁, 더 나아가서 패권 경쟁의 균형수가 중국 쪽으로 확 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든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뭐 어쩔 수 없이 대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가는 거고,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이어질 거다. 기본적으로는 예.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그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6개의 조항, 예. 식스 어슈런스를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왜냐하면 대놓고. 하나의 그 6개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이게 미국도 동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굉장히 모순 관계에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고위 관료가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한다고 하는 건 네. 미중 관계의 일대 파란을, 그러니까 미중 관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렇죠.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제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음.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음. 네, 재확인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아하. 자, 뭐 저희가 그동안 잘 주목하지 않았던 저희 뭐 국내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 미중 충돌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게 중국이 전투기를 대만 서남부 방경식별 구역에 보내는 군사 활동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게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바이든 이 정부의 네. 이 대만 전략, 어떤 대중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시험해 본 그런 하나의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전략적 선택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로 네. 대만 통일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죠. 예,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게 시진핑 그 정권 들어선 이후로 이게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더더욱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쭉 흘러오고 있어요.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네. 대만을 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네. 같은 중국으로 하나의 중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른바 도광량에 네. 마오쩌둥이 했던 도광량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어. 대만 통일을 국시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네. 좀 무리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그러니까 좀 음. 현상 유지 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시진핑 정권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그 지난 방송에도 제가 잠깐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그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정도로 군사력 현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보다는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진핑의 핵심적인 그 정통성, 음. 정체성과 굉장히 큰 긴장을 일으킵니다. 음.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이 오판했던 것처럼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오판했던 것이 엄청난 분란을 네. 일으켰던 것처럼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오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 관리 쪽에 좀 무게 중심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소수입니다. 소수고 오히려 중국 인민들은 네. 무력을 써서라도 빨리 통일해야 된다. 이런 열기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음.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시간은 중국 편이다.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미중 경쟁을 구도를 봤을 때 예. 전반적으로 미국은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찌됐든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상황이 있네요. 있으니까 네. 시간은 중국 편이다. 어. 그래서 계속 힘을 축적해서 네. 중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대만을 압박해서 아하. 통일 협상. 그러니까 힘에 의한 네. 실제로 힘을 쓰기보다는 압박을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대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통해서 압박을 네. 통해서 통일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목소리들도 중국 내부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에 중국이 국방법을 개정을 해서 해상교 통로 방위 강화가 뭐 포함됐고 유사시 군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까 뭐 압박 이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군대 통수권 권력강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대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군사력을 쓸 수도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 그 시진핑 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만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음. 그건 이제 금지선을 넘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력을 쓰겠다. 예. 이런 입장은 이제 줄곧 밝혀왔어요. 줄곧 밝혀왔고 실제로 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에 따라서 당장 중국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대만 관련된 미중 간의 갈등을 볼 때 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대만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만이 대만의 어떻게 변화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에서 만약에 우리는 뭐 중국이랑 이제 함께 해야겠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이렇게 여론이 좀 높아지면은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양안 관계의 기초는 1992년도에 당시 그 국민당 정권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네. 9.2 합의라는 게 있어요. 92년도에서 이제 9.2 합의라는 게 있는데 네.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를 하는데 예. 단 그 하나의 중국을 누가 대표하는 거냐? 중화민국. 중화민국이 대만의 공식적인 명칭이잖아요. 국호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대표하는 거냐?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그건 중국의 공식 명칭이잖아요. 국호인데 네. 어느 정부가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의 합의라는 게 하나의 원칙에 중국 원칙 동일하되 이런 게 다 있네요. 누가 대표하는지는 각자 해석에 따른다.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한 거죠. 절충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차이잉원 그 민진당 정권이
영거푸 재선을 성공했어요. 근데 민진당 정권은 당 강령에 대만 독립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네. 근데 집권 이후엔 그걸 공식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미 강령에 있는데 그 민진당 정권이 집권했지만 그걸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공식화. 근데 동시에 구의 원칙, 양안 관계의 기초라고 말씀드렸던 구의 합의를 또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추세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독립이 아니라 네. 그랬다가는 공식적 독립을 선언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상의 독립, 예. 사실상의 독립으로 예.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죠. 사실상의 독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게 볼 때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일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대만의 인구학적인 변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인구 구성에 보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대만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고 원주민이 더 많겠네요, 사실. 예. 원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 또? 옛날에는 그 대만이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되면서 그 대만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청나라 시기에 이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본성인이라고 불러요. 주로 이제 푸젠성이나 네. 광둥성에서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84%쯤 차지할 정도로 다수이고, 그다음에 1949년도에 국공농단에서 국민당이 패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민당 세력들이 건너갔는데 이들을 이제 외성인이라고 불러요. 외성인. 예, 외성인들. 근데 이 외성인들은 그때도 인구 규모가 작았는데 상대적으로. 네. 그렇지만 무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무력으로 이제 대만을 사실상 점령을 해서 이제 지배를 한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대만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당 세력들은 곧 본토를 수복해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있어서 자녀들을 잘 안 낳았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원래 소수파였는데 네. 자녀들을 잘 낳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소수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가 본성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차잉원 민진당 후보가 네. 대선에서 영국부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2016년도에 그 대만 의회를 청년들이 점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마잉주 정권하고 중국 정부하고 투자 협정을 이제 협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비밀리에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서 경제 협력도 굉장히 활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에 기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임금을 노리고 대만 기업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을 했겠죠. 청년들이 화날 만하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청년들이 저임금, 네. 그다음에 실업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불만들이 높아지던 와중에 밀실에서 또 투자 협정을 논의하고 있어. 그래서 청년들이 열받아갖고 대만 의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해바라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바라기 혁명이 민진당의 차잉원 후보의 대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고 그래서 또 하나는 네. 작년의 일이었죠. 이제 이른바 홍콩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네. 근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차잉원의 그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선을 장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당국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그죠? 네. 2019년, 2020년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또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는 일국 양제. 맞아요. 네? 그때는 일국 홍콩은 양제. 그래도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영국 아래에 있을 때와 또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좀 달라진 거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는 뭐 또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홍콩에 우리가 흔히 민주화 시위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민주화 세력, 통칭해서 민주화 세력의 일부는 홍콩의 분리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영국 이른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이런 부분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 다수는 아니었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눈에 비칠 때는 이걸 좌시할 경우에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한 거죠. 네. 예, 강경하게 진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범법을 강행을 했는데, 그럼 이게 대만인들은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야, 이게 중국과 통일했다가는 지금 오늘날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중국하고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더더욱더 통일보다는 독립을 아하. 대만인들이 정체성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런 홍콩의 상황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의 의회 점령 이후에 정권이 바뀐 그런 부분들 이걸 쭉 놓고 보면 이 대만이 미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예. 대만에서도 이렇게 좀 그게 이렇게 안전판이 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을 믿고 네. 계속 이제 좀 친미 쪽으로 흐르면서 사실상의 독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중국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급해지는 거겠죠. 급해지고 뭐예요? 여기서 밀려나면 대만 통일은 영영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진핑의 정권도 정통성은 네.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강해질 때 중국 쪽에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힘을 써야 된다. 네.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만으로서도 결코 안전판이 될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 면이고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네. 지금 뭐 대만과 미국 관계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 관계 이런 걸 보면 대만을 둘러싼 이 강대국의 싸움, 네. 뭐 이 전략적인 다툼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이든 시대에서도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트럼프 때와는 달리 우리가 좀 더 대만보다는 이게 중국과의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대만을 지금 막 도와주고 이런 거보다는 중국을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네. 뭐 이제 일시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죠. 음.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은 더더욱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치열해지면 안 실제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긴장 관계가 높아지니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불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예,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문제. 그래요. 예. 자, 우리가 한번 네.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 왜 그 노무현 정부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한미 간에 굉장히 논란이었던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맞아요. 요즘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양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기자, 예. 만약에 그 양안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주한미군이 투입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국제법적으로 제3자인 한국이 미국에 발진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예.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 되겠네요, 진짜. 예. 뭐 여기에 있던 기지에 있던 그렇죠. 그런 권력들이 가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제재 핵기지 그 건설 때 한참 논란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해군기지 만들어 놓으면 뭐 명분상으로는 한국군의 해군기지지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미군도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막 그 뭐 국방부 쪽에서 막 뭐 제주도 언론 쪽에 막 그 뭐 저를 갖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제가 예. 그때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제가 몇 번씩 요구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국방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자.
토론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뒤로 막 그 뭐 제가 비디오버를 퍼뜨린다고 막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다니냐. 그건 참 떳떳하지 못한 거다. 그래갖고 네. 국방부 장관이 사과 편지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때 옛날에.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그게 이제 뭐 그냥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미 칠함대의 작전 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요코스카항에 모항을 두고 있는 칠함대. 네. 이건 당연히 한반도 또 이 대만 이런 쪽도 다 작전 지역에 포함됩니다. 예. 그 작전 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서치타가 논문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양안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비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 제 주장이 아니라 예. 칠함대 작전 참모를 지낸 미군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개인의 전략적으로? 주장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동아시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렇잖아요. 예, 요충지란 중간에 말이에요. 있어서 건너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미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나 또 이지스함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항에 들렸다가 대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만 해협으로. 혹은 네. 대만 해협에서 작전 중이라는 이제 미 함정들이 뭔가 이렇게 기항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제주 네. 해군기지에 입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발진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근데 그렇네. 이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엮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뭐 결국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뭐 파탄이 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한반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가장 큰 걱정은 그것이 남중국해가 됐던 대만 해협이 됐던 혹은 동중국해가 네. 됐던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큰 걱정이에요. 평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큰 걱정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측면에서 네. 오늘 좀 이 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작전이나 아니면 전략 이런 것들 꼼꼼히 저희가 봐야겠네요. 그것도 꼼꼼히 시시각각 봐야 변하는 되고 걸. 저는 이제 우리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목소리를 들어요. 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너희들의 불장난에 네. 가장 큰 화상을 입는 쪽은 대만인들 또 동아시아인들 특히 예. 한국인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우려, 우리의 요구에도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오판하지 마라. 예. 네? 오판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이 아까 제가 홍콩 사태를 예로 들었지만 그런 무리수를 둔 게 결국 대만인들이 통일보다는 독립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네.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느냐. 그럼 좀 자성을 해봐라. 미국을 향해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만 막 그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작용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반격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네. 또 동중국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이제 대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군비 증강을 했고 네. 또 동맹 강화를 쭉 추구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또 중국의 반작용을 야기해서 이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그만 좀 하고 만나서 좀 대화를 해라라고 우리 같은 우리가, 사람들이 당당히 예.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우식 대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통화를 했잖아요. 네.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관계법 등 오랜 약속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갈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억제, 이중 억제를 하나의 할 중국 거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거는 그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억제하겠다는 거고, 네. 그죠? 대만 관계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건 또 중국의 무력을 사용한 대만 통일을 또 저지하겠다고 하는 네. 이중 억제.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원칙적인 입장 밑에 있는 디테일들이죠. 디테일들. 네. 이 참 대만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엎어진 짜장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네요. 중국 국민은 90% 이상이 아주 강하게 무력으로 정리하라는 여론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게 지금 아주 네, 중요한 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위험한 신호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죠? 권위주의적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중국 지도자,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을 정체성으로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네. 이런 여론을 외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원래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예, 아니죠. 아니에요? 네, 여론을 그렇습니다. 신경 쓰나요? 여론이 굉장히 예민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이구동성으로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근데 여론과 그런 이제 이 또 이제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인 건 아무래도 여론보다는 정부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위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 관리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민심 동의하지 않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자꾸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당국 차원에서 좀 위기 관리 쪽보다는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엔 정작 방금 전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국 인민들의 대다수가 막 무력을 써서도 통일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갖다가 잠재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제 오판한 지도자들의 오판에 따라서 그렇게 비극이 일어난 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오판이 안 되게 국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중국 내부 국내적으로다 좀 현명하게 이 상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035년쯤이면 중국이 미국과 기본 대등한 해군력이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버즈짜장님 하고 계신데 아마 이 분야 이 주제에 관심이 좀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중국과 미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계속해서 뭐 다투고 뭐 대리전을 벌이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세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1부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양안관계 이 대만 얘기 재밌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얘기만 짧게 좀 할게요.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이게 지난 1월 20일 정식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핵무기 금지 조약. 근데 사실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이 얘기는 계속 쭉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아주 저기 네. 재미난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핵무기 금지 조약은 좀 아직 생소해요. 핵무기 금지 조약은 뭐 이제 발효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인데 좀 생소한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NPT잖아요. 맞아요. 그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예. 핵 확산 우리말로 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자 명칭 가만히 보세요. 네.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핵무기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핵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T는 진짜 골 때린 조약입니다. 왜 골 때리냐면 속은 느낌이네요. NPT에는 보유국이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핵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약이 없어요. 이거 뭐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어요. 핵심이 빠졌네요. 핵물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조항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웃기는 조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는 조약. 그러니까 5대 핵보국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건들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못 갖게 하는 게 NPT의 기본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공정한가요? 요즘 뭐 공정이란 표현이 유행하는데 하나도 안 공정하네요. 예? NPT 하나도 안 공정하네요. 그렇잖아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볼 때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보유국들은 굉장히 공정한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이었죠.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처럼 공정하다는 착각이었던 거고 그 착각을 깨고자 굉장히 많은 나라들 또 단체들 또 인사들이 나서서 이거 말고 핵무기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네요. 그걸 해야죠. 그게 이번에 된 건가요? 그게 이번에 발효가 됐는데 근데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아이캔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이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캔 쳐보면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국제 반핵 단체예요. 이 단체가 핵무기 금지 조약 운동을 주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네. 예, 노벨 평화상 수상했어요. 근데 그 발표가 난 직후에 저희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 기자들이 몇 명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일단 축하드린다. 음.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아니 보니까 그 평화네트워크도 아이캔의 소속 단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초문이었는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어.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네. 핵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아. 그때 제 숙소가 뉴클리어 벙커. 그러니까 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한 대피소였던 뉴클리어 벙커였어요. 거기가 숙소가 된 거예요. 네, 거기가 숙소였는데 오.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예.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고 유인분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스티커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아이캔이라고 써 있어요. 아이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맥주 한 잔 살 테니까 네. 그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랬고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평화네트워크도 아이캔에 그때 가입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술 마시다가 거기서 그냥 예. 즉흥적으로 가입하신 예, 거예요? 가입을 했는데 아.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쪽에서 뭐 연락이 또 없고 그래 까먹고 있었는데 네. 2017년도에 그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평화네트워크는 거기 소속된 단체. 그래서 기자들이 축하한다. 그래서 아이캔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던 이제 그런 아. 기억이 있죠. 네. 야, 뭐 그 평화 네트워크도 이제 국제적인 뭐 연대하는 그런 단체가 됐고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핵무기 금지 조약 이번에 채택이 됐고 그러면 이게 뭐 의미와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다음 시간 네, 예.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네, 좀 해야 돼가지고 네. 화상 통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가지고 좀 궁금하게 남겨놓고 네, 오늘은 미중 간의 이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좀 대만 얘기하는 것도 그 재밌네요. 다음 주 예고를 예고. 말씀드리면 이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팁을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를 읽고 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처음과 끝이 다 광고로 오늘은 네, 채워지게 됩니다. 앵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 화면에 있는 그 책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요. 사파도 들어있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평화 네트워크 후원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평화 네트워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저희 둘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박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요. 이제 앞으로 김종대 교수 네. 없이 갈까요? 아유 섭섭해하십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완전체로 3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평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